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 Q&A 세션이 지금부터 준비가 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틴 구토스키 부사장님, 그리고 김기훈 박사님, 그리고 조우정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별도로 좌장을 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광헌 HD 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 사장님을 좌장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오션테크 코리아 2024 저희 두 번째 세션 오션테크 혁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발표자분과 함께 좌장을 맡아주실 안광헌 사장님께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맡고 있는 안광헌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오션테크 포럼에서 갑자기 세계 초선소에 사장님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선박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도 이 제안을 받고 참석을 했을 때 최근에 조선이 이제 변화, 선박의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고 오늘 와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이제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가 이미 됐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산업의 전략은 이제 해양이다라고 이제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현재 시대보다는 미래의 시대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발표자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제가 간단히 그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도 첫 번째 연설로 나오셨던 콩스버그 디스커버리의 이제 마틴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제조업이나 세계 산업에 400년이 된 기업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특히 저도 저희 그룹에서 콩스버하고 굉장히 많은 선박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400년이 장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는 변화의 혁신에서 우리가 혁신보다 더 큰 혁명적으로 우리가 미래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해양산업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생겼고 선박 분야의 디지털 솔루션이 있다면 이제 해양 디지털 솔루션이 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또 기술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변화에 빨리 따라가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변화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기훈 박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선박해양기술연구소의 김기훈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양 플랜트 산업은 테크닙이라는 회사는 저는 우리 해양사업부가 그룹에 있어서 많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해왔던 조선업처럼 그 구조물의 제작, 설계 이런 부분, 설치, 운영 이런 부분을 해왔다면 앞으로도 해양산업은 무궁무진한 그 산업의 전환에서 우리가 전부 다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미 변화가 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테크닙의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모든 설계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퍼레이션까지 모든 전 분야를 갖다 데이터베이스의 근거에 의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획기적으로 봤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해양 사업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해양 에너지 산업으로 해서 무궁무진한 개발을 가야 된다는 것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양대학교 조우정 교수님께서 마리나 사업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해운대에 가면 그 마리나 하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배들이 이제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작은 배부터 마리나부터 저는 2천억짜리 마리나를 승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행사를 했고, 여러분들은 그 마리나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미 도약되고 있고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국가에서 이제 마리나 산업은 굉장히 큽니다. 제 전 세계에 있는 100나라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방문했고 비즈니스했었을 때 이제 선진국의 도열은 마리나의 수준하고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리나 사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사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미미하고 아까 조우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육상 마리나도 지금 안 돼 있고 해상 마리나도 안 돼 있는데 육상 마리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 결국은 모든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AI 도입된 그런 시스템들 모든 항만 구조가 단순히 배를 타고 놀고 뭐 즐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휴양을 하고 이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발표하셨던 마틴 부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하고 세 분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마틴 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400년의 역사를 가진 콩스버그의 성장 저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I think Kongsberg always has been a technology company, and Kongsberg has found its niche in providing technology to the critical industries of Norway. So throughout the history, we changed the focus, starting with mining back in the days in the 1900s. Then there was different times during the war periods in Europe when we were concentrating on arms manufacturing, and then thankfully now we are living in a more peaceful time, and we concentrated on the relevant sectors of the Norwegian state during the peaceful times. As I pointed out, after the war there was a big demand on food. Norway was developing from an agricultural company to a more advanced society, and we provided the technology for fishing, and that developed into research topics for sustainable fishing, and that wasn't only relevant for Norway but around the world. So we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viders to sustainable fishing technology, fishery research around the world. When the energy sector became important for Norway, when they discovered oil and gas fields in the North Sea, again Kongsberg was there to develop the technology to help with developing these energy sectors. Starting with the sonar systems, making maps of the areas, providing technology to develop underwater structures, and so on. And now we are in a new phase where renewable energi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Korea, offshore wind is a big topic. And again, we try to provide the right technology for these type of endeavors. Learning from our backbone and our history, we have a lot of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new challenges. So we are not reinventing the wheel every time and going into a sector, but we are kind of building up on the experience and pushing the envelope in the new requirements. And that's what we see, as I pointed out, in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s. Everything is based on data, everything is based on technology, and we are trying to be there where it's important and where it needs to be applied. So I think that's
that's the story of the success of the company for now and going forward. Thank you very much.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400년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미래 예측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었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김기훈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 주제에서 해양 플랜트 선도 기업, 테크닉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 테크닉 같은 글로벌 타이쿤이 혹시 나올 수 있는지 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테크닙이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이제 개발 쪽에 이제 약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어떤 진입 장벽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후발주자로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들이 이제 수행했던 많은 그런 기술적 요소들 뭐 예측이라든지 모델링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적인 그런 식으로 오퍼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로 삼아서 그런 모델들을 이제 우리 계신 이제 우리 HD 해양 HD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조선소를 통해서 일단은 좀 그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요새 이제 그 제가 이제 또 로봇 쪽이다 보니까 한국 방산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 그런 쪽에서 어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데서 그런 기술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제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조금 그 이런 그 디지털적인 전환을 빨리 수행을 한다면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테크닙이 하던 분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서브 파트가 되겠는데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한 언더워터 로봇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약간의 기회는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진입해서 이제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세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선박 기술을 다 선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 해양 분야의 해양 사업들 많이 해왔는데 단순하게 이제 제조 분야 중심에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디지털 솔루션을 감안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오퍼레이션까지 또 운영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미래의 기술로 빨리 선도하지 않으면 미래의 다음 차세대의 해양 산업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선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안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스마트 마리나에서 말씀하셨던 조효정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또 오늘 많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미래의 마리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정책 지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선진국에 입하게 되면서 마리나의 기술이 또 선도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200억 불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이 스택 기술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조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육상 마리나가 결국은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드라이 스택 기술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마리나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 스택 기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용 마리나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해상 무어링 등 그런 어떤 해상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우리 국내보다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연안에 예를 들면 특히 대도시 인근에 예를 들면 해양 연안 공간, 육상부의 공간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육상 드라이스택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전 가능성, 우리나라의 마리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영원 요트 경기장이나 그런 어떤 재개발하는 공간, 그리고 또 도심에 위치한 도심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 마리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드라이스택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면 국내 마리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다음 또 세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중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한 두 분만 선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꼭 알고 싶고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선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일 제 중심으로 왼쪽에서 네 번째 줄에 손을 드셨는데 제일 먼저 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좌장이 권위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재미있고 관심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은 미스터 마틴 쿠드스키한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understand about your company. It's very nice with the reliability and a long history. My question is goes to the some communication in underwater. Underwater communication system is very essential for the underwater activities. I noticed that you have many kind of activities in underwater. So how much is your company contributing to this communication technology, particularly in deep sea condition? And second, on the other hand, not perfect with the underwater communication with the sonic technology, then you might need kind of autonomous technology. So you might have developed a kind of autonomous technology in deep sea activities. But if there is some kind of accident happened, then what is your contingency plan? It could be a big problem. Yeah, that is my second question.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관심 있는 거 좀 들은 거는 그 육상에 드라이스택에서 그 보트를 이렇게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보관하는 방법이 참 새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시는데 외국의 사례를 소개는 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소개하시는 게. 저는 그 젊어서 그 해양 레저 관련법의 그 검사원이었습니다. 레저보트의 검사원. 그래서 그 시골에도 많이 가가지고 검사도 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배를 정박할 때가 충분치 않아요. 보면은 그 특히 그 어촌계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투자비가 무지무지하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관여해서 어떤 싼 땅을 정하든지 뭐 이래서 그 투자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 베이스에서는. 왜냐하면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두당 GNP가 4만 불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읽은 바로는 4만 불 이상이 가야
이 해양 레저부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민간 베이스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좀 더 이렇게 인카리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빠진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 그 수요자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인 질문 뒤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제가 첫 번째로 그 마틴 부사장님께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신 이제 많은 디지털 트윈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게 되는데 그 통신 기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심해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고 다음에 이제 조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케이. Okay, if I may start with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So communication is one cornerstone of our strategy. As I pointed out, if you have multiple platforms and multiple sensors operating in parallel, interconnectivity is the key. The different systems need to talk to each other. And we use all kinds of communication. When you have this example, for example, with the Hugin AUV, when it's on the surface, communication is it's relatively easy. So if it's on short range, we use Wi-Fi communication. If it's even shorter range, we use Bluetooth. If it goes longer distances, we can use radio communication. If it kind of beyond the horizon, we can use satellite communication. Things get more complicated when it dives under the water. And then we have acoustic communication and optic communication. So very short range, we can use optic modems, which we have deployed, but then you can just have some meters of distance between one system and the other, which is not very feasible if you have, for example, an AUV that operates on long ranges. So if you go away from the optic communication, you are left with acoustic communication. And we have systems that do that. It's called HiPAP, that's the brand name. And that is typically, that is used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vessel on the surface and the AUV, which is diving down to 6,000 meters. And it's a standard system to position the AUV. So there's underwater positioning, ultra-short baseline underwater positioning, which gives you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the vessel and the AUV. And it also can communicate. And again, the communication is dependent on the range. So if you have short range, you can use high frequency, which have a wider bandwidth. If you go deeper, then it's low frequency and you have limited bandwidth. So we have system with a maximum range of 10,000 meters about, which is close to full ocean depth for communication with limited bandwidth. And then it's intelligent decision making, which data you can transmit. So for the onshore communication or the above water communication, if you have Bluetooth and Wi-Fi, you can basically communicate and transmit all the data. If you're diving and you have 10,000 meters of water, it's very limited. And then the system needs to decide wha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which is normally operational parameters. So it basically tells you that it's operating and it's doing what it's supposed to do. It gives you the chance of communicating the other way. So for example, if you want to abort the mission or change the mission, you can send control protocols to tell the system to do that. I focused on complete autonomous operation when I talked about the AUV, so it's completely shut off and does decision making and everything itself. But another way of operating the system is supervised. So you have this positioning and communication link to the mothership, and then you are able to decide with a human operator. You see that it's operating,
it's sending as much data as possible, so you can do quality control, you know that it's operating, and you can change the mission by operation. So yes, there is communication, and depending on the medium, if you are up in the air or underwater, how far you are away, it's basically the bandwidth. So the easiest is if you are on land close by, you can transmit everything. If you're underwater far away, it's very limited what you can transmit using acoustics. Thank you very much, Paul Martin. Next will Mr. Joe. 짧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까요? 국내 사례가 과연 있는가는 현재는 부산항공공사가 개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북한 마리나 내에 130척 규모의 적층 드라이스택 마리나가 설치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그런 어떤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또 뭐 레저 산업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어촌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들 현재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2,400산석 정도 되지만요. 탑법 즉 어촌어항법이나 항만법 등을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마리나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거의 4,000선석 가까운 실제 마리나가 해상 마리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나 업체에서 그런 어떤 마리나 계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100%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관련된 산업의 어떤 동향과 관련해서 과연 이 4만 불 시대도 되지 않았는데 과연 마리나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의 뭐 2만 불 시대 마이요트 시대가 될 거다. 3만 불 시대에도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이쪽에 연구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성장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있어서도 크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트의 평균 가격이 2만 불 이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출시되고 있는 요트들 같은 경우는 뭐 1억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낚시보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뭐 2천만 원 미만의 레저보트도 이제 시장에 이렇게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레저보트나 마리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신 의견을 담아서 잘 정책에 이렇게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약속한 대로 딱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 예, 제일 오른쪽 끝에 제일 끝에 손 드신 분 질문을 해주시죠. 30초 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김기훈 박사님 혹시 답변을 질문하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장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조우정 교수님한테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상 마리나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지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그렇고 저희 어쨌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육상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R&D로 뭐 연구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 박사님 뭐 짧게 질문 이렇게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 농어촌공사에서 또 마리나를 포함해서 해양레저 산업에 대해서 수부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실은 부지를 선정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산업 단지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클러스터를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해도 부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연안역에 많은 창고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동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육상 마리나 계류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오늘 논의됐던 뭐 최첨단 AI 기반의 그런 어떤 마리나 시스템은 차츰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사 세 분들한테 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뒤에 세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의 모든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